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주 연락을 못 받아서 약간 걱정은 했다만 네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날아갈 듯 기쁘고 감격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의 마음속 깊은 생각과 고민을 듬뿍 담은 장문의 편지여서 아빠는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읽었단다. 사실 몇 번을 읽으면서 네 마음속 느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보려고 나름 노력했어. 다들 군대 시계는 더디 간다는데 우리 아들은 시간이 빨리 가는 듯 느끼면서도 또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고 하니까 그 묘한 기분을 충분히 느껴보려고 했지. 네 말처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내일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매일을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되었던 어린 시절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미래를 긴 안목으로 조망할 수 있을 때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거겠지. 그런데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너 같은 젊은이가 변화를 편안하게 수용하는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처럼 여겨질 것이라는 생각이 물밀듯 몰려왔다. 아빠가 대학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세상이 지독하게 빨리 변해간다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처럼 내일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살았던 것 같지는 않다. 그저 매일을 무탈하게 보내도 시간이 가면 졸업을 하고 졸업하고 나면 적당한 곳에서 일도 하게 될 거라고 믿었으니 말이야. 그런 아빠 세대에 비해 너희 세대는 훨씬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로 인해 현기증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란 생각이 든다. 보통 나이에 따라 시간을 느끼는 감각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하거든. 예컨대 20대는 시간이 시속 20km로 가고 40대는 40km,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60km로 느껴진다고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 너희들은 20대부터 흐르는 시간이 60km 이상으로 여겨질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격한 변화를 빠르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만 같다. 너도 알다시피 아빠 같은 상담 전문가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모두 각자 마음속 남모를 시름과 고통을 안고 오랜 동안 씨름하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아빠는 지난 30년간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들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분류 기준은 간단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대개 시간에서 비롯된단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은 언제나 과거 또는 미래에 걸쳐 있거든. 그래서 아빠는 일단 내담자들이 과거 혹은 미래 중에서 어디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사는지를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단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온통 자신의 과거에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주로 상처로 얼룩진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현재가 바로 그런 과거로 인해 망가졌다고 믿지. 그래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야. 보통 내담자가 느끼는 죄책감이 이런 과거 속에서 헤매는 대표적인 감정이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반대로 온통 미래의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 현재를 제대로 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때때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사람들도 있단다. 그러니까 보통 내담자의 불안감이 미래 속에서 헤매는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요즘 빠르게 흐르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아마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 몫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에 모두 속한 사람들도 꽤 많단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고착된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당연하게도 자신의 미래를 전혀 긍정적으로 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 모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 뭔지 알겠지? 모두 다 현재의 시간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 현재 시각 9시 37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황해도 평산신씨, 한자로는 별신 혹은 원숭이 신자를 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제 친구 얘기인데요. 제 얘기가 아니고 20대 초반부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싫어서가 아니라 결혼은 왠지 자기 옷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는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고,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다면서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이제 중년이 됐죠. 이 친구가 침대에 누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도 내 새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성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는데, 연애나 결혼에 대한 욕구는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는데 내 새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대요. 그래서 아는 형한테 얘기했더니 형이 그랬답니다. 새끼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낳으면 되지. 새끼를 기르는 게 어렵지.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추리소설을 읽다가 뇌리에 박힌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출처를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 소설 제목도 그리고 작가도 기억나지가 않아서, 근데 이 문장은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아이들은 어른이 없어도 자라지만 어른은 아이가 없으면 자라지 못한다.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전 아이가 없는데 깊게 공감했던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살짝 수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어른이 없어도 자라지만 그래도 좋은 어른이 있으면 더 잘 자랄 수 있다. 더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어른이 있어야 한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초록북스에서 출간한 권수영, 권다함 부자가 쓴 아들아, 사랑한다, 믿는다, 응원한다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좋죠. 서점에 매대에서 보고 바로 끌렸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믿는다, 응원한다. 너무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또 해보고 싶은 말이기도 해서, 이 책은 상담학자이자 30년간 심리지원 상담가로 살아온 아버지와 군복무 중인 20대 초반의 아들이 실제로 나눈 카톡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교감과 성장이 주는 감흥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 때때로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견해들이 따스하고 편안한 아빠의 언어로 전해지는 그런 두 가지 미덕을 지닌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프닝에서 들으신 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분량상 아들의 편지는 생략하고 아빠의 편지만 읽어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른이 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소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방송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편지, 어른이 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중에서 아빠의 편지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에 모두 속한 사람들도 꽤 많단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고착된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당연하게도 자신의 미래를 전혀 긍정적으로 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 모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 뭔지 알겠지? 모두 다 현재의 시간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 모두 과거와 미래 사이에 압박된 자신의 현재가 끼어 있다고 여기고 그걸 몹시 견디기 힘들어 한단다. 당연히 자신에게 다가올 자그마한 변화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피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결정론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단다. 저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현재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 저를 어떻게 대할지 너무나 두려워요. 전 앞으로 단 하루도 절대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의 현재를 과거 상처의 재방송이거나 고통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고편 정도로만 여기고 산단다. 근데 아들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란다.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의 과거에도 그리고 물론 미래에도 전혀 있던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라는 걸 말이야. 아빠가 수십 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상담실에서 지속적으로 내담자에게 강조했던 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라는 사실. 그래서 아빠가 그간 행해온 치유 활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담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과거로부터 그리고 미리 가서 떨고 있는 미래로부터 내담자의 의식을 꺼내서 지금 현재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동안 아빠와 함께했던 내담자들이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자신의 마음속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 그들이 과거와 미래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자신의 지금 현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했기 때문이지. 변화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어쩌면 현재의 시간을 자꾸만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두고 사는 상태가 아닐까? 다음이가 어느 날 갑자기 겨울산에 봄꽃이 핀 것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한다고 했지? 맞아. 네가 지난 겨울 그 추운 산속에서 야영을 했던 기억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먼 미래에 지금 경험하는 철원을 너는 어떻게 떠올리게 될까? 강원도 근처에 오면 풋풋하게 떠오르는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악몽처럼 떠오르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과거일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견은 미래일까? 아니야. 실은 기억으로서의 과거나 예견으로서의 미래 모두 지금 다음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경험이거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시간은 다 현재에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단다. 그래서 아빠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은 모두 현재라고 굳게 믿고 있어. 이게 아빠가 30년이 넘도록 상담을 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거란다. 그래서인지 신곡이라는 명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가 단테도 이런 말을 남겼지. 모든 시간이 곧 지금 이 순간이다. 다음아, 그래서 아빠는 현재의 이 순간을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낀 샌드위치처럼 여기지 않으려고 늘 노력한단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에 빠지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마치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한 덩어리처럼 여겨지고 중간에 끼어 있는 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거든. 어때? 너도 지금 너의 시간은 과거에서 출발해서 덧없이 스쳐가는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해 진행해 간다고 생각하지 않니? 누구나 그렇게 믿기 쉬운 건 어쩌면 당연해. 문제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주로 과거나 미래에 가 있고 자꾸 지금 유일한 나의 시간인 현재는 그 중간에 끼어서 숨도 잘 못 쉬고 신음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 죄책감이나 후회감으로 하루를 채우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매일을 보내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만드는 문제의 시작이야. 그동안 상담자인 아빠가 과거, 현재, 미래로 3등분되어 있는 시간 개념만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면 아마 단 한 명의 내담자에게도 마음속 평화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을지도 몰라. 만약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된 시간 개념을 굳게 믿는다면 학대나 폭력으로 점철된 과거에서 출발한 내담자가 어떻게 지금 현재에서 과거의 흔적을 온전히 걷어낼 수 있을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불행한 과거를 가진 모든 내담자들은 과거로부터 연루된 지금 현재를 간신히 견뎌낸다 하더라도 장차 다가올 변화무쌍한 미래에 여전히 암울한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겠지. 그런데 어떨 때 내담자가 비로소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줄 아니? 바로 자신에게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임을 깨닫고 이 현재가 과거와 미래 모든 시간을 채울 만큼 확장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게 된단다. 사랑하는 아들, 아빠는 다음이가 미래에 다가올 변화를 지금부터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너의 의식이 계속해서 미래에 가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 너의 현재의 시간을 자꾸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되기 때문이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해서 한 통속으로 보는 습관부터 바꿔보렴.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에 억지로 금을 그어서 경계를 만들고 그 안에 너를 가두어 버리는 꼴이 될 수 있거든. 그리고 현재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과거에서 미래로 스쳐가는 덧없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갖지 말기를. 오히려 너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주어진 매 순간을 재미있게 그리고 나름 의미도 찾아가면서 살아내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야. 그런 일상의 즐거움의 합이 바로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려면 지금 현재가 너에게 그저 일생 동안 주어진 전체 시간 중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 오히려 너의 모든 시간은 언제나 지금 현재야. 어제도 실은 전날의 현재였고, 내일도 실은 다음날의 현재잖니? 그러니 애초에 우리에게 과거나 미래라는 시간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부정하자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우리의 현재라는 시간 안에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철학자들이 현재를 덧없이 스쳐가는 시간이라고 여기지 않고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했는지도 몰라. 본시 영원이란 현재 시간이 미래로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무한한 시간이 지금 현재로 수렴되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 우리가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건 바로 너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이란다. 이 오늘은 어제도 오늘로 존재했었고 내일도 오늘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지. 좀 어렵지? 아빠는 다소 추상적인 영원한 현재를 이렇게도 이해한단다. 우리가 뭔가에 몰입을 하고 최고의 성과를 이룰 때가 있지 않니? 우리가 관심 있는 활동에 몰입할 때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고, 게임이나 운동에 몰입할 때 엄청난 승리를 맛볼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이런 몰입의 경험을 할 때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단다. 뭔지 아니? 바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2시간 넘게 게임을 했는데 마치 10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을 때가 있지. 그게 바로 최고의 몰입 경험인 거지. 마치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 아빠는 이런 경험이 바로 영원한 현재에 머무는 느낌이라고 정의한단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강의에 집중하고 몰입한 나머지 3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랐다고 하면 아마도 몰입 경험을 했던 강의는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야. 다음이가 군 생활 중에 매 순간을 집중해서 몰입한다면 아마 그 시간은 더욱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그런 영원한 현재를 이어간다면 매 순간 최고의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어린 시절처럼 마냥 놀이와 게임에만 몰입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는 거지. 대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지금 이 현재의 시간에 몰입할 수 있는 적당한 과제들을 찾아내는 것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현재를 담담히 살아내는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닐까? 미래의 변화에 미리 마음을 두지 말고 지금 바로 현재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자는 거야. 다음아, 아빠는 네가 군대에서 몸이 참 힘들 텐데도 오히려 네 자신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 같아서 참 대견하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명상이 심신의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고들 하거든. 오늘이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이네. 아빠는 네가 갑자기 명상하는 군인이 된 것 같아. 원래 명상이라는 게 뭐 대단한 불교 수도자들만의 특별한 수행 습관이 아니란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경험을 하든지 매 순간 너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나 감정에 온 관심을 쏟는다면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명상적인 태도인 거지. 아들, 이왕 그렇게 너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면 우리 자주 편지하자. 아빠가 기다릴게. 2024년 5월 15일 너의 현재를 사랑하는 아빠가. 자, 그러면 두 번째 편지를 읽어드리기 전에 이 책의 서평을 KBS 아나운서 김재원 씨가 쓴 게 있는데 아마 이 아나운서분이 그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점점 의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네. 그 영상이 있습니다. 방송 사고 중에 재밌는 영상들 중에 이분이 키가 크신 분인데 멘트를 하면서 점점 아래로 이렇게 의자가 꺼져서 옆에 계신 여자 아나운서분하고 계속 웃었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 네. 자, 이분이 그 쓴 서평이 인상적이어서 잠깐 읽고 두 번째 편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가까이 아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로서 가장 뭉클했던 순간은 훈련소에서 온 아들의 편지를 읽을 때였습니다. 가장 진심이었던 시간은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였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며 그러려니 하고 펼쳐든 이 책은 나의 짐작을 비켜갔습니다. 남의 집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내 아들의 마음을 읽게 될 줄 몰랐고 다른 집 아빠의 편지가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말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지혜를 이 책으로 줄 수 있게 된 나는 운 좋은 아빠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 같은 사이 없다고 말하는 엄마와 딸들에게 아빠와 아들 사이에도 이런 묵직한 애틋함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참, 역시 남의 편지를 읽는 일은 묘한 쾌감을 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편지. 인간관계에는 정답이 없다지만 나름의 답을 찾고 싶어요 중에서 아빠의 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다함, 네 편지 잘 받았어. 다함이가 이 땅에 태어난 날도 곧 다가오는구나. 진짜 그래서일까? 8월에 유난히 더욱 네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숙고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네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여름을 타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아빠는 가을을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 3월에 시작하는 봄학기보다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가 훨씬 힘들게 느껴졌어. 1년을 언덕 위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라고 생각하면 9월에 접어들면 내리막길이 시작되면서 내 몸과 마음이 금방 지치고 정신없이 달리는 기분이 들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적이 있어. 미국의 유명한 가족 상담 연구자와 대화를 하다가 가을에 더더욱 울적해진다는 아빠의 말을 들은 그가 아빠 마음을 깊이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때 놀랍게도 아빠가 9월에 그런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렸던 이유를 스스로 발견하게 됐어. 아빠의 아버지, 그러니까 넌 만난 적 없는 네 할아버지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짜가 9월 말경이었어. 무의식 중에 아빠는 선친의 상실을 슬퍼하는 구체적인 애도를 하는 대신에 계절을 핑계로 진짜 감정을 슬쩍 피해가고 있었던 거야. 다음이가 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로움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일 거야. 실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단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품을 떠나 걸어 다니거나 독립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여건이
전혀 주어지지 않거든. 그러니 다른 포유류 동물보다 오랜 시간 주위 사람들, 특히 유아기 시절에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거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은 그저 생물학적인 생존에만 필요한 게 아니란다. 갓난아이한테 꼭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생존이야. 먹을 것과 잠잘 수 있는 여건뿐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견딜 수 있도록 눈을 마주쳐주고 감정을 맞추어주는 애착 대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갓난아이부터 우리 인간은 이미 관계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지. 엄마나 아빠 손을 잡지 않고 걷게 되는, 어떤 포유류 동물은 태어난 직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최소 10개월 정도가 걸리는 그런 엄마나 아빠 손을 잡지 않고 걷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면 이를 신체적인 독립이라고 할 수 있지. 조금만 더 커도 아이들은 어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한단다. 예를 들면 다음이 같은 남자아이의 경우 2, 3세만 되어도 길을 걸을 때 엄마나 아빠 손을 꼭 잡고 걷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단다.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욕구나 가게 창문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신기해하는 호기심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지. 그래서 손을 뿌리치고 가는 아이의 경우 이미 심리적인 독립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 이런 신체적인 독립이나 심리적인 독립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부모님과의 관계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런 상태가 독립은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엄마나 아빠가 지켜주는 관계의 범위 안에서 나름 안전한 독립을 추구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거야. 아빠가 미국 유학 시절에 너를 낳고 키울 때 가끔 미국의 부모들이 3세 정도 되는 남자아이와 손을 잡고 다니지 않고 아이의 몸과 부모의 몸을 2m 정도 되는 줄로 묶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그때는 무슨 강아지처럼 저런 줄을 메고 다니는지 아주 한심하게 느꼈거든. 근데 훗날 생각해보니까 사방에 궁금한 것을 멈춰서 보고 싶고 스스로 만지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최소한의 심리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장치임을 알게 되었단다. 본시 인간관계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태생적으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관계를 상실하거나 관계의 질이 떨어질 때 느끼는 인간의 외로움이란 어느 문화권이든지 가장 보편적인 감정들 중 하나라고 여겨도 틀림이 없을 것 같구나. 네가 말한 그대로 외로움이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는 거지. 가족이나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생기는 외로움은 관계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란다. 네 말처럼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는 대상일수록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도 부모라면, 그래도 연인이라면 이렇게 남들보다 훨씬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길 바라는 관계 욕구가 크기 마련이지. 관계가 깊지 않은 타인과는 작은 밥그릇 정도의 욕구만 충족되어도 만족한다면 좀 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경우에는 커다란 물동이가 넘치도록 충족되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관계 욕구는 질적인 충족감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관계 욕구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건 관계가 긴밀해진다는 뜻인 동시에 충분히 충족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단다. 이게 깊은 관계를 맺은 사이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다. 다음의 지적처럼 타인과 내가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건 이론상으로도 실제로도 불가능한 일일 거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그런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게 되는 상태로 빠져들게 된단다. 아빠가 오래전 한 라디오 방송에 패널로 출연했을 때 사회를 보던 아나운서가 갑자기 대본에 없는 돌발 질문을 했어. 교수님은 관련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인간관계의 달인이실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인간관계 중 가장 어려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졌어요. 혹시 아빠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다음이는 예상할 수 있겠니? 그때 아빠는 바로 대답했어. 뭐 그렇게 당연한 걸 물으세요? 제게 제일 어려운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아빠의 답변에 사회자는 놀라는 눈치였어. 누구에게나 가족 관계는 가장 친밀하고 손쉬운 관계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지. 30년 넘게 가족 상담을 해온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꼭 위기 가정이 아니더라도 어느 가정이나 가족 관계의 질을 높이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란다. 그 이유는 간단해. 가족 구성원을 향한 관계의 욕구가 남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지. 아빠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뷔페 식당에 간 적이 있어. 차려진 반찬이나 음식의 양에 감복하면서 두세 끼 분량을 배에 담겠다는 의지에 불타서 전투적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단다. 그때만 해도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도 있어서 차려진 모든 음식을 한 번씩은 다 먹어보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 물론 지금은 뷔페 식당에 가도 예전에 그런 전투력을 발휘하진 않겠지. 달라진 점이라면 이젠 꼭 먹고 싶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만 집중해서 먹는 방식으로의 변화랄까? 예전에는 음식의 숫자나 양이 중요했다면 이젠 음식의 질이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음식만 잘하는 맛집이 훨씬 인기가 좋지 않니? 양보다 질이라는 구호가 꼭 음식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인간관계에 대한 오랜 연구나 아빠의 실전 경험에 따르면 바로 인간관계에도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싶다. 예전 대가족 시대,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식 3대가 함께 사는 가족. 그런 대가족 시대에 비해서 핵가족 시대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면서 가족 관계가 훨씬 힘들어졌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단다.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보는 거지. 아빠는 동의하지 않아. 가족 구성원 숫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관계의 질을 세밀하게 챙기지 않은 탓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야.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 통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관계의 질보다는 양을 먼저 고려하는 질문 같다. 예컨대 부모나 친구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야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모두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냐는 질문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빠도 네 말처럼 모든 인간관계에 통달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관계의 양보다 질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피할 수 없는 짐이라고 여기지 않고 행복감을 주는 선물처럼 여길 수 있다고 믿는다. 요즘 SNS를 열심히 하는 이들의 경우를 보면 좋아요의 개수나 온라인 친구들의 숫자를 늘리는데 지나친 관심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인 것 같더라.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관계의 질에는 별 관심이 없더구나. 하지만
관계의 양에 너무 강박적으로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관계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방법은 뭘까? 먼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상대와 내가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말 안 해도 잘 통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야. 가끔 아빠에게 가족 상담을 받으러 온 부부들이 서로 다툴 때 보면 후렴구처럼 던지는 말이 있단다. 아니,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걸 내가 굳이 이야기해야 돼?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부부처럼 서로에게 관계의 욕구가 남달리 크고 관계의 질이 높기를 바라는 사이일수록 자신과 배우자는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단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갈등을 지속하다 보면 한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이였던 부부가 이젠 관계를 하루도 이어가기 힘들다며 그 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일도 발생한단다. 아빠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배운 유익한 단어가 하나 있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지. 우리처럼 친밀한 관계를 거리가 전혀 없어야 하는 관계라고 믿는 사회에선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설 때 2미터를 떨어져 있으라고 강조해도 아무도 정확하게 지키는 법이 없었지. 우린 만원 버스나 지옥철을 타고 등교하고 출근하는 문화에서 서로 거리를 전혀 두지 않고 사는 게 너무나도 익숙했으니까. 하지만 인류 전체를 바이러스 공포로 몰아간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거리두기란 것이 나 자신과 상대방, 사회 전체, 아니 지구 전체를 위해 필요한 그 무엇임을 피부로 체감하게 되었던 거지. 아빠는 우리 인간관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관계의 거리두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기도 전에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책을 출간했던 거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도 자신과 상대방은 분명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둘 사이의 안전한 공간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라고 아빠는 생각한다. 아까 미국 부모들이 3살 배기 자녀들을 끈으로 묶어서 길거리를 다니더라고 했지? 무조건 아이 손을 붙잡고 꼼짝 못하게 통제하는 부모들과는 사뭇 다른 속뜻이 담긴 장치였어. 아이들이 안전한 거리 내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였지. 부모와 자녀 사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안전한 공간은 물리적으로만 안전한 공간일까? 아니, 이 안전한 공간은 분명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주는 심리적 공간도 되어준단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나 느낌을 모두 꺼내놓고 조율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싶구나. 거리두기가 없는 관계에서는 자신만의 일방적인 바람이나 감정을 무조건 동의하거나 따라와 주길 요구하게 된다. 관계가 친밀해지면 당연히 자신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모든 면에서 일치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바람이나 감정을 표현조차 못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겠지. 하지만 가족관계나 연인관계처럼 갑자기 끊어낼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 관계 안에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신은 욕구도 느낌도 없이 사는 유령처럼 존재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야. 다음아, 아빠가 여러 해 전에 한 방송 강연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 그때 주제가 인간관계였고
청중이 모두 20대 초반의 래퍼들이었단다. 녹화를 하는 도중 짬짬이 마침 너와 또래인 2000년대생 청년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였지. 그때 들었던 말인데 자신들의 세대를 살코기 세대라고 한다는 거야. 살코기 세대가 뭐냐고 물었더니 기름기가 약간 있는 고기가 맛도 있지 않느냐면서 살코기는 퍽퍽해서 아주 최소한의 양만 먹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살코기 세대란 인간관계를 살코기처럼 여기는 세대라는 거야. 아주 최소한만 퍽퍽하게. 그래서 기름기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웬만하면 공식적인 관계만 맺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고 깊은 관계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아예 포기한다는 뜻이었어. 아빠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단다. 기름기 있는 맛있는 고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지레 포기하는 마음이 느껴져서지. 관계를 잘 맺고 싶은 욕구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닐 거야. 분명 욕구나 기대가 컸었는데 충족되지 못하고 상처받는 일이 반복됐겠지. 아빠는 그때도 생각했어. 이 친구들의 인간관계에는 거리두기가 전혀 없었던 모양이다. 아마도 일찍 사회생활을 했던 래퍼들이라 선배나 어른들이 자신의 바람이나 느낌을 쏟아내고 강요하기만 했던 건 아닐까? 20대 래퍼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꺼내놓을 공간도 없고 늘 무시당하는 경험이 쌓였던 것은 아닐까? 보통 직장인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보통 60% 정도는 인간관계에 만족한다고들 답변하지만 거의 똑같은 60% 정도가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고 답변한다는구나. 약간 이상하지만 이런 현실이 바로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다. 녹화 중 아빠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참석한 래퍼들 중 여러 명이 자신들은 1년에 한 번 중 연중 행사로 인맥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어. 신조어에 약한 아빠가 그 뜻을 물었지.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은 스마트폰을 통째로 버리고 새로운 번호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굳이 멀쩡한 폰을 버리고 새 번호를 받는 이유가 궁금했지. 그랬더니 그 이유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보통은 폰을 교체할 때 저장된 전화번호를 전부 옮기는 게 중요한 일인데 이 인맥 다이어트는 저장된 번호를 전부 포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더구나. 그래도 당장 필요한 번호도 있을 텐데 불편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불편한 것보다도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자신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포맷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행위 같더구나. 정말 중요한 관계라면 다시 새 번호를 알려주고 상대방의 번호를 다시 저장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때 네 또래 래퍼들도 너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 어차피 인생은 혼자 아니냐고 하면서. 아빠는 그때부터 다음이 같은 G세대들에게 관계의 거리두기를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이처럼 인간관계가 인생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사람일수록 양보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관계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사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억하면 좋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 일정 정도 공간을 두고 서 있었던 것처럼 관계를 맺을 때도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적절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야. 그 공간에는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욕구와 느낌도 반드시 담을 수 있어야겠지.
서로의 마음이 똑같길 바라기보다 서로 다른 마음을 조율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아무리 내가 옳다고 믿고 좋아하는 일이라도 상대방도 원하는지 꼭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보렴. 그렇게 마음의 공간에서 상호적으로 조율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관계라면 질적으로 고양된 관계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거야. 분명 우리는 실존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지만 또 한편 질 높은 관계로 인해 풍성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또 편지하자. 2024년 8월 8일 관계의 힘을 믿는 아빠가